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어떤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밤 베개 밑에 돈이 생기는 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냥씩, 한 달이면 300냥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매달 몇 천만 원씩 생기는 셈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중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종로 시전거리. 조선 중종 12년, 이른 봄의 어느 날입니다. 새벽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둘씩 상점들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포목점, 곡물가게, 그릇가게. 하루의 생업이 시작되는 소리들이 거리를 채워나갑니다. 두두두두. 누군가 북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각을 알리는 파수꾼의 북소리죠. 여보게, 김포목. 옆 가게 쌀가게 주인 박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또 밤새 뒤척이셨나? 얼굴이 완전히 상했군. 김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박 형님.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5살, 20살의 장가를 들어 15년간 알콩달콩 살아온 부부. 20년간 정직하게 포목 장사를 해온 그였지만 요즘엔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서방, 오늘은 무슨 천을 보실 겁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김상희의 포목점은 한양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정직하고 품질 좋은 옷감을 파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이명주는 어떻습니까? 어머님 환갑 옷감으로는 이만한 게 없을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은화 세냥입니다. 조금 깎아주실 수 없나요? 김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낙 좋은 물건이라. 하지만 단골 손님이시니 반량은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손님을 대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하루 벌이를 정리했습니다. 요즘엔 하루에 한 냥에서 2냥 정도 벌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아내 순옥이 또다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볼은 야위어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이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고만 있었습니다. 순호가, 오늘은 좀 어떠냐? 김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옥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침과 함께 피까지 나왔습니다. 김상희의 눈에는 아내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답고 건강했던 순옥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아이들, 12살 큰아들 도리와 9살 둘째 순이도 어머니의 병 때문에 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질 거죠? 그럼, 돌아. 어머니는 금방 나으실 거야. 하지만 김상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 소리에 놀라 깨어난 김상애. 순옥이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는데 그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아, 괜찮아요, 서방님. 그냥 목이 좀. 하지만 순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상희는 한양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원 허 씨를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부탁합니다. 제 아내를 한번 봐주십시오. 허 의원은 60대의 자상한 노인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쳐온 명의였죠. 집에 와서 순옥의 맥을 짚어보고 얼굴빛을 살펴보던 허 의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김서방, 허 의원이 김상희를 밖으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겁니까? 폐병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좋은 약재로 치료하지 않으면 허 의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얼마나? 김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소 은화 100냥은 들 것 같습니다. 인삼, 녹용, 웅담 같은 귀한 약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최소한의 비용이고 완전히 치료하려면 200냥은 김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냥이라니.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고작 30냥인데 100냥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님, 혹시 조금씩 나누어 드릴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인의 상태로 봐서는 한 달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안에 100냥을 구해야 한다니. 김상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고작 50냥이었는데 한 달 안에 100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상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 누구에게 빌릴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다들 가난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눈에 들어온 것이 화려한 등불이 켜진 큰 건물이었습니다. 기루였습니다. 월화로라는 현판이 걸린 한양에서도 유명한 기생집이었죠.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곳이었지만 혹시 저기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김상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곳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 자신 같은 사람이 저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아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지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배우는 분이시네요. 들어오시지요. 추운데 밖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전 처음으로 기루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장식과 은은한 촛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향긋한 향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생이 김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처음 배우는 얼굴이시네요. 그녀는 20살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버드립 같은 눈썹,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김상희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돈을 빌리러 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기생집에 돈을 빌리러 오셨다고요? 그녀가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월화라고 합니다. 나리의 성함은 김상이라고 합니다. 김상희의 나리. 좋은 이름이시네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 그리 크신지. 얼굴에 다 써 있으시네요. 월화가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상희는 아내의 병에 대해, 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월화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00냥. 정말 큰 돈이군요. 월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저와 하룻밤을 함께 해주세요. 김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몸으로. 하지만 순옥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제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월화가 김상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리도 외로우시잖아요. 부인이 아프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김상희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날 밤 김상희는 생전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여자와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과 절망감, 그리고 묘한 흥분감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월화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김상희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죠. 다음 날 새벽, 월화가 은화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0냥입니다. 부인분 빨리 치료받으시길. 그리고 김나리. 네, 또 오세요. 저 나리가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를 살릴 돈은 생겼지만 이렇게 얻은 돈이 맞는 건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어디선가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도사 복장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노인은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긴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자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구나. 돈 때문인가? 김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일까? 제가 뭘 했다고? 걱정 마라. 나는 자네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한다. 노인이 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에 붉은 글씨로 뭔가 써있는 부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베개 밑에 두고 자거라. 매일 밤 은화 심량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심량 이상 쓰려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바라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런데 만약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깨달을 것이다. 욕심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도사님 성함이 내 이름은 현기다. 기억해 두거라. 그리고 노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온 김상애, 허 의원을 다시 불러 아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백냥이라는 거금이 있으니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이제 좋은 약재로 치유할 수 있겠군요. 부인도 금방 나아지실 겁니다. 허 의원의 말에 김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반신반의하며 부적을 베개 밑에 놓고 잠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돈이 생길까?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베개 밑에 은화 10냥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은화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네. 정말로. 그런데 그때 아내 순옥이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은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사실이냐, 순호가? 사실 저는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뭐라고? 김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연기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로 다른 여자와, 그것도 기생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병은 거짓이었다니. 그럼 자신이 월화와 보낸 그 밤은 순호가, 이건 내가 먼저. 제가 먼저요? 제가 뭘 먼저 했다고요?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진짜 바람을 피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그때 순옥이 갑자기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순호가. 김상희가 급히 순옥을 부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소리치던 순옥이 갑자기 진짜로 피를 토한 것입니다. 허 의원이 급히 와서 진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부인이 갑자기 진짜 폐병에 걸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인의 상태는 정말 심각한 폐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상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거짓병, 갑작스러운 진짜 병, 그리고 베개 밑에 신비한 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베개 밑에 10냥과 함께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핏빛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릴 때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의 거짓병, 진짜 병, 그리고 베개 밑에 신비한 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순옥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김상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원님, 정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상한 병입니다. 마치 독에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약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베개 밑에 10냥으로 당장의 치료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밤 정확히 10냥씩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옥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서방님, 저 정말 죄송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괜찮다, 순호가. 이제 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김상희의 마음속에는 월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감촉. 안 되지. 나는 가정이 있는 몸이야. 하지만 마음과 달리 발길은 자꾸만 기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옥의 병이 거의 다 나을 무렵, 김상희는 결국 기루를 찾았습니다. 어머, 김나리, 오랜만이시네요. 월화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인분은 좀 어떠세요? 고맙소. 덕분에 많이 나아졌소.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김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온 것인데 그냥 인사차 들렀소. 월화가 빙긋 웃었습니다. 호호,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닌가요? 김상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는 다 그래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그때 기루의 포주인 정매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강인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월화야, 손님 접대 제대로 해라. 그리고 김서방, 정매가 김상희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월화를 자주 찾으시던데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 말입니까? 월화를 독점하시려면 매달 은화 50냥은 내셔야 해요.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50냥. 김상희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베개 밑에서 나오는 돈은 하루에 10냥. 한 달이면 300냥인데 50냥 정도는 잠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김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그럼 오늘로 끝이네요. 월화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매가 돌아서려는데 월화가 김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나리. 저도 나리가 좋아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김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생계가 있어요. 나리가 저를 진짜 아껴주신다면. 그날 밤 김상희는 베개 밑에 10냥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만 20냥을 써보자. 월화에게 좋은 비녀 하나 사주고 싶다. 처음으로 20냥을 썼습니다. 월화에게 옥비녀를 사주었더니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 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베개 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20냥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도사가 10냥이라고 했는데 다음 날 또 20냥을 써봤습니다. 그날 밤에도 20냥이 나왔습니다. 혹시 내가 쓰는 만큼 나오는 건가? 김상희의 마음속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집에 돌아가니 큰아들 도리가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파요. 돌아, 어디가 아프냐? 의원을 불러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에 주름 몇 개가 생겨 있었습니다. 설마 도사가 말한 대가가... 하지만 김상희는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우연이겠지. 요즘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계속해서 20냥씩 썼습니다. 월화와의 시간은 달콤했고 돈 걱정 없는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매가 김상희에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이제 50냥으로 올려야겠어요. 월화의 몸값이 올랐거든요. 50냥.
김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쉰냥까지는 괜찮겠지. 그날 밤 쉰냥을 썼습니다. 월화와 함께 한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개 밑을 확인하니 정말로 쉰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확실히 늙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순이까지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내 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꾸 아프고 혹시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장사가 바빠서 그런 것뿐이야. 하지만 김상의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사 현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아니, 이제 젊은이라고 할 수 없겠구나. 도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했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저는 그냥 열량을 20냥으로, 20냥을 50냥으로, 이것이 욕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사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매일 내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재앙이 찾아오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심량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하지만 김상희는 이미 50냥짜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월화와의 달콤한 시간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너는 이미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사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상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50냥을 썼습니다. 월화의 웃음소리가 너무 달콤했거든요. 50냥씩 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김상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기루에서 시간을 보내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족한 생활이었죠.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김상희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고 두 아들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루에서 월화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방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화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 월화는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몰래 다른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월화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상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월화를 추궁했습니다. 월화! 너 지금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는 거냐? 김나리. 그게... 대답해! 월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나리 혼자서는... 내가 50냥씩이나 주고 있는데도? 이 도령은 100냥을 주세요. 100냥. 김상희는 핏대가 올랐습니다. 그 이 도령이라는 게 누구냐? 한성부 판윤의 아들 이정호 도령이에요. 권력가의 아들. 김상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당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날 밤 김상희는 처음으로 100냥을 썼습니다. 100냥? 이 정도면 이 도령보다 많이 주는 거야. 베개 밑에서 정말로 100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상희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반쯤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 순옥이 월화를 만나러 갔다 온 후였습니다. 서방님, 저 그 기생년을 만나고 왔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픈 것도 서방님이 늙어가는 것도 다 그 여자 때문 아니에요. 순옥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와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더는 못 참겠어요. 김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 앞에서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그때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뛰어나가 보니 월화가 살고 있는 별채에 불이 났습니다. 김상희는 정신없이 뛰어가 월화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옥이 따라와 화재 현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순호가 의원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쳤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김상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의식불명이고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자신은 급속히 늙어가고. 그런데 월화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나리. 사실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석 달 됐어요. 하지만 월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김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고 이 도령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 도령이 나타났습니다. 김상희인가? 내 여자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도령은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도령, 월화는 제가 먼저. 돈이 문제라면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다. 권력이 문제라면 너 같은 상놈이 감히 나와 겨룰 생각을 하느냐? 김상희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분노와 질투에 불타 200냥을 썼습니다. 월화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개 밑에서 200냥이 나왔지만 김상희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밤새 신음했습니다. 다음 날 정매가 김상희를 찾아왔습니다. 김방,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매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월화가 처음부터 이 도령과 짜고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도령이 월화에게 시켜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한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하는지 알아내려고. 김상희는 충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월화가 저를 사랑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요, 김서방. 그때 정매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속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상희야, 나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기생이었다. 내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나를 버리고 갔지. 너를 키울 수 없어서 다른 집에 맡겼는데. 김상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월화는 내 이복 동생이다. 이 도령이 바로 내 아버지야. 늙은 모습이지만 모든 것이 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월화가 이복 동생이고 경쟁자였던 이 도령이 아버지라니. 김상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도사 현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 도사님? 현기가 나타나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매와 월화, 그리고 이 도령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상이었다. 내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환상이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을 부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마음속 탐욕이 만들어낸 시험이었다. 김상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월화도 정매도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말씀입니까? 내 욕망이 실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대가는 실제였지. 김상희가 거울을 보니 자신은 이미 60대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봐라. 김상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순호가! 돌아! 순아!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 안 곳곳에 회색 재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사 현기가 뒤따라왔습니다. 내 가족들이다. 제 가족이라고요? 김상희는 무릎을 꿇고 재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내 수명과 함께 가족들의 생명력도 빨아들였다. 그들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이제 쟤만 남았다. 김상희는 무릎을 꿇고 재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돌아야, 순아. 김상희가 재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재는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사님,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탐욕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다. 김상희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사 현기가 갑자기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늙은 김상의 자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다. 50년 후의 내 모습이다. 50년 후에 저요. 늙은 김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겪었다. 탐욕에 빠져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 그리고 신에게 간청했다. 과거로 돌아가 내 젊은 시절을 구해달라고. 그럼 저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늙은 김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고해도 젊은 나는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이것이 벌써 99번째다. 99번째요? 99번이나 이 시간을 되돌렸지만 매번 똑같은 결과였다. 내 탐욕은 그 어떤 경고보다 강했다. 김상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늙은 김상희가 2개의 부적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금색이었고 하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는 부적이다. 내 가족도 내 젊음도 모두 돌아온다. 99번의 실패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김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너와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 내 탐욕의 대가를 다른 무고한 사람이 치르는 것이다. 김상희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가족을 잃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죠? 늙은 김상희가 검은 부적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늙은 몸으로 혼자서.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히 혼자서요? 아, 그렇다. 내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김상희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되살릴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대가를 다른 무고한 사람이 치러야 한다면, 그때 김상희의 머릿속에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저희를 되살리고 싶으세요? 그리고 큰아들 도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살아난다면 저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김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김상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인가요? 늙은 김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다. 진정한 선택의 순간이다. 김상희는 두 부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금색 부적은 따뜻하게 빛났고 검은 부적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김상희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옥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족과 함께했던 소소한 행복들, 그리고 탐욕에 빠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김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포목상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희생을 생각할 정도로 타락했단 말인가. 저는 김상희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검은 부적을 선택합니다. 정말인가? 가족을 포기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희가 검은 부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되살아난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늙은 김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99번의 시도에서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했구나. 그때 주변이 더욱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환상인가요? 늙은 김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상희가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자신의 집, 익숙한 침실이었습니다. 옆에는 건강한 모습의 아내 순옥이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베개 밑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사 현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애로운 얼굴에 선량한 노인이었습니다. 젊은이여, 깨어났느냐? 도사님,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마음속 탐욕을 시험한 것이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올바른 선택? 다른 사람의 희생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선택한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도사가 부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적은 필요 없다. 너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김상희는 잠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잔잔한 숨소리. 도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욕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만족은 모든 것을 지켜준다. 도사가 사라진 후 김상희는 조용히 일어나 가족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상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내 순옥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호가 그동안 미안했다. 앞으로는 오직 너와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겠다. 가게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희의 정직함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믿고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가게에서 사면 안심이야. 절대 속이지 않거든. 그리고 우연한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한 양반이 김상희의 인품을 보고 큰 주문을 맡겼습니다. 내가 보기에 김서방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 집 옷감은 모두 여기서 사겠소. 1년 후 김상희의 가게는 한양에서 가장 믿음직한 포목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내 순옥도 건강해졌고 아이들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할게요. 큰아들 도리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 하지만 급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5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김상희의 가게도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점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순옥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순호가.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김상희는 정말로 만족했습니다. 많은 돈도 큰 권력도 없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사 현기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냐? 만족스러운 삶인가?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것을 기억해라. 도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라. 탐욕의 위험함과 만족의 소중함을. 한편 탐욕에 빠졌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상희를 시기했던 욕심쟁이 상인 최부자는 결국 무리한 투자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던 김진사는 관아에 발각되어 파직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희를 도왔던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가난했지만 김상희에게 쌀을 빌려줬던 박할머니는 김상희의 도움으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도 순옥을 정성껏 치료해준 의원 허 씨는 김상희의 후원으로 더 많은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